며느리가 제발 집 팔지 말라고 무릎 꿇는 앞에서 나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계약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전기요금 눈치, 친정 부모님 모시기, 며느리 비위 맞추기. 그날 밤부터 이미 끝은 정해져 있었죠. 며느리가 울부짖는 지금 이 할머니는 집 열쇠 대신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이라고 해요. 올해로 72살이고 부산에서 평생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아직도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져서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들곤 해요. 오늘은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새벽 5시 반이에요. 몸이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습한 공기가 훅 들어오고 참새 소리가 벌써부터 지적입니다. 내 젊을 때는 이런 새벽에 시장 나가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어 팔았는데 요즘은 집안에서도 숨 쉬는 게 조심스러워요.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미라가 밤새 만든 여행 계획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혹시라도 나를 데려갈까 하는 작은 기대도 품고 있었거든요. 제주도 해변, 성산일 출봉, 한라산 케이블카, 온천까지.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계획표 옆에 내 여권이 뒤집어진 채 놓여 있었어요. 어제 미라가 늦게 들어오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니, 제주도는 바람이 세요. 비행기도 흔들리고 귀도 아프실 텐데 집에 계시면 시원하고 편하시죠? 걱정해 주는 척했지만 눈빛은 방해되니까 빠져달라였어요. 그래, 그래. 너희들 편하게 다녀와. 하면서도 밖으로는 웃었어요. 냉장고에서 묵은 김치를 꺼내 뚜껑을 여니 시큼한 냄새가 콧속을 찔렀어요. 같이 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집에선 더 확실히 느껴져요. 식탁을 치우기도 전에 손녀 예린이가 분홍 가방을 메고 뛰어나왔어요. 그보다 조금 전 부엌에서 미라가 예린이 귀에 대고 살짝 속삭였죠. 예린아, 할머니께 여행비가 많이 든다고 꼭 말씀드려. 할머니가 용돈 주실 거야. 손녀 예린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거실로 달려 나왔어요. 할머니, 다 가서 사진 많이 찍어 올게. 근데 여행비가 좀 많이 든대. 두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며 웃는데 그 웃음에 약해진 내가 휴대폰을 켰어요. 농협 앱을 열어 동현이 통장으로 200만 원 이체. 내 돈으로 가는 가족 여행이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송금 완료 알림이 울리자 미라 방에서 깔깔대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쾅 닫혔어요. 현관에선 캐리어 끄는 소리가 우당탕. TV를 켜니 제주도 패키지 광고가 사람들 발목에 하얀 파도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화면이 너무 번들거려서 채널을 돌렸죠. 점심 무렵 아들 동현이가 퇴근길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불만부터 터뜨렸어요.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발에 뭐가 밟히잖아요. 나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내가 청소 안 했다고 라고 쏘아붙였죠. 그러자 미라가 뒤에서 어머니 에어컨 하루 종일 켜두셔서 전기요금 폭탄 맞았어요. 적당히만 켜주세요. 하고 끼어들었어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전기요금도 내 몫이냐? 저녁 무렵 미라 부모님이 짐 가득 들고 오셨어요. 미라 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미라 어머니는 덕분에 마음 편히 떠나네요. 하고 웃으셨어요. 말끝에 소리가 어색했지만 억지로 미소 지었죠. 미라 어머니는 호텔 조식 얘기하며 연어랑 에그 베네딕트 꼭 먹어야지.
하며 들뜬 모습이었고요. 그 들뜸 사이에서 나는 방으로 슬쩍 들어갔어요. 밤 공기가 눅눅해서 창문을 살짝 열자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번졌어요. 미라가 빨아놓은 화려한 원피스가 마당 빨래줄에 펄럭이고 나는 새벽에 몰래 돌린 흰 러닝 셔츠를 베란다 안쪽에 숨겨 말렸어요. 겉으로는 한 집이지만 속은 따로구나 싶어 손끝으로 셔츠 원단을 쓰다듬었죠. 그때 세상 떠난 남편 목소리가 문득 귀가에 떠올랐어요. 순이야, 너무 참고 살지 마. 너 인생도 챙겨. 그 말이 서늘하게 박혔어요. 새벽 2시 넘어 다들 코를 골 때 베란다 불을 켜고 휴대폰으로 오늘 전기 사용량을 확인했어요. 그래프가 울퉁불퉁 숫자만 커지더라고요. 전기 눈치, 물 눈치, 숨 쉬는 것도 눈치.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아래 날벌레들이 빙글빙글 맴돌고 그 노란 불빛이 내 마음처럼 지쳐 보였어요. 어깨가 묵직하게 내려앉으면서 왜 여기에 매어 있나 하는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그 감정의 이름은 없지만 뜨거웠어요. 다음 날 시장 갈 채비 대신 남편 유품 서랍장을 열었어요. 낡은 서류 봉투 속 등기 권리증이 눈에 들어왔죠. 붉은 인주 자국이 또렷했어요. 서류를 손에 쥐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창밖 새벽 안개가 마당을 스칠 때 들판 끝을 붉은 빛이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 서류를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 내 인생 고르는 날이다. 아침 식사 때 미라는 앞치마를 메고 바쁘게 돌아다니며 어머니, 옷은 세탁소에 맡기셔야 해요. 냄새 안 빼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나는 헛기침했어요. 예린이는 아이스크림을 입에 묻히고 와서 내 손등에 흘렸죠. 할머니, 미안해. 미라는 칼로리 높으니까 버려주세요. 하며 웃었고 나는 녹아가는 바닐라를 싱크대에 버리며 허탈하게 웃었어요. 오후 3시 에어컨 바람은 도는데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걸레로 닦으며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상자를 나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허리 삐끗하며 땀을 흘리던 그 새벽들. 그런데 지금은 땀으로 산 이 집에서조차 내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때 동현이가 소파에서 주식 차트 보고 한숨 쉬며 엄마, 요즘 물가가 오르는데 생활비도 힘드시죠? 라고 말했어요. 나는 눈 감고도 살림할 수 있어. 했더니 그는 그러니까 집도 정리 좀 하고 구식 물건은 버려야죠. 라고 이어갔어요. 미라는 냄비를 내려놓으며 근데 에어컨 밤 10시까지만 켜실 수 있죠? 하며 확인했어요. 나는 내가 버튼 하나 못 눌러? 했더니 미라는 저희도 관리비 부담돼요. 서로 배려하자고요. 하고 돌아섰어요. 식탁엔 멸치볶음과 된장국만 올랐어요. 젓가락으로 멸치 한 마리 들어올리며 어제까지는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했는데 생각했어요. 나는 젓가락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삼켰어요. 물맛도 씁쓸했어요. 밤이 깊어가니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엔 파도 소리가 치솟았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어? 사진 속 남편은 변함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옆집 박 할머니였죠. 준이야, 내일 아침 막걸리 한 잔 어때? 할 말 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평소에 하던 말. 진명이가 누구 건지가 중요해. 친정이 우선이면 시집은 호구야. 가 머리를 스쳤어요.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서서 새벽 하늘을 봤어요. 구름 낀 하늘의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어요.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용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내일은 나도 내 별을 찾아볼게. 그렇게 속 깊은 다짐을 하고 나서야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새벽 5시 반. 오늘은 내 72번째 생일이에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통 뚜껑을 열어봤는데 밥은 어제 남은 찬밥 한 숟갈 뿐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미역국 냄비를 꺼냈습니다. 미라가 어젯밤 내일 아침엔 미역국 데우시면 되겠죠? 하고 넣어둔 거였어요. 국이 차가워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저으니 예전에 남편이 새벽마다 끓여주던 뜨끈한 미역국 냄새가 아련했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려 불을 켜며 혼잣말했어요. 72살 내 생일 미역국도 내가 직접 데워야 하는구나. 국이 따뜻해지는 동안 상을 차리려 했지만 반찬통마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장 한 숟갈 떠서 국에 타고 한 그릇을 후루룩 넘겼어요. 아침 7시 미라가 화장대 앞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외출하세요? 미역국 드셨죠? 나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국도 차갑고 마음도 차다. 미라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파우더를 두드리며 거울을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동현이는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저녁에 간단히 전화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아무도 집에 없었고 축하 메시지도 없었어요. 점심 무렵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벽걸이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톡톡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데 내 마음속에서도 같은 소리가 울렸어요. 72번째 생일이 뭐 별거냐? 오늘도 지나가면 그냥 하루지. 그때 스마트폰 알림이 떴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문자였어요. 검진 일정 안내. 나는 피식 웃었어요. 축하 문자는 없고 검진 문자는 있네. 오후 5시 미라가 예린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우리 잠깐 준비하고 나갈게요. 미라는 그 말만 남기고 방에 들어가 수영복 가방을 챙겼어요.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예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호텔 수영장에서 내 생일 파티해.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생일 파티인가?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달랐어요. 내 생일 케이크도 크고 초도 10개야. 예린이는 신나서 방방 뛰었어요. 미라가 나와서 사과도 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생일은 아침에 국 드셨으니 됐죠? 이번 주말 예린이 생일 파티 때문에 오늘 미리 호텔 예약해 둔 거예요. 그녀는 거실 구석으로 동현이를 불러 귓속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 파티 준비하려면 돈이 좀 더 들어. 현금 80만 원만 어머니께 빌려봐. 동현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미라가 팔꿈치로 옆구리를 쿡 찌르자 마지못해 내 앞에 섰어요. 엄마, 동현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예린이 생일 준비로 8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월말에 바로 갚을게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내 돈으로 손녀 생일 잔치를 하는 현실이 다시 목을 졸랐죠. 그래도 거절하면 또 눈치밥을 먹을 걸 알기에 말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넸어요. 미라는 돈을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역시 어머니 최고예요. 라고 했어요. 그 웃음의 뒤가 서늘했어요. 내 생일엔 국 한 그릇이면 족하다더니 이 돈은 그렇게도 쉽게 받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목을 막았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잠깐 숨이 막혔어요. 아, 그래? 애 생일이 중요하지. 목소리가 떨려서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미라는 케이크 값이 비싸서 어머니 생일은 소박하게 한 거예요. 하며 웃었어요. 미라 부모님이 주차장에서 캐리어를 끌고 오며 쇼핑 구경 가자. 하고 들어왔어요. 미라 어머니가 전자제품 매장 로고가 찍힌 커다란 쇼핑백을 흔들며 말했어요. 최신형 태블릿 사왔어요. 주말 파티 때 예린이 줄 선물이에요. 화면이 커서 온라인 수업도 문제 없다더라. 손녀 생일이니 축하라도 해야겠다 싶어 나는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예린이 손에 살포시 쥐어줬어요. 저녁 7시 모두가 호텔로 떠났어요. 집에 남은 나는 창문을 다 열어도 답답했어요. 거실 불을 끄고 오래된 안마의자 옆에 앉았어요. 안마의자 위엔 남편이 마지막에 쓰던 돋보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돋보기 하나를 손가락으로 굴리며 중얼거렸어요. 내 생일 케이크는 어디에 묻혀버린 거냐? 불 꺼진 집에서 TV 화면, 속 호텔 라운지 조명이 번쩍이는 장면이 비쳤어요. 나는 리모컨으로 화면을 껐어요. 밤 10시 반에야 가족이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자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퍼졌어요. 예린이는 반짝이 모자를 쓰고 할머니, 나 초 10개 다 불었어. 라고 자랑했어요. 동현이는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게 내밀었어요. 이거 자그마한 선물이에요. 열어보니만 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봉투를 접어 식탁 위에 놓았어요. 미라는 그 봉투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현금은 무슨,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만 풀어도 남아돌잖아요. 어머니, 짠티 내지 마세요. 동현이도 옆에서 맞아요. 집 유지비 다 어머니가 내시는데 저희가 좀 쓰면 어떤가요? 라고 거들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죠. 미라가 싱크대에 빈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으며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문득 부엌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져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나는 속으로만 내 집에서 내 자리가 저 구석이라면 내가 나가면 해결되는 일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몇 번을 뒤척이다가 새벽 3시 다시 일어나 부엌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바닥으로 그 작은 봉투를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했어요. 등기 권리증이 든 서류 봉투도 꺼내어 곁에 두었어요. 창문 너머 달빛이 깔깔했고 그 빛이 봉투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비추었어요. 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생일 케이크 한 조각 없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지. 하지만 순이 인생은 내 손에 달렸지. 이윽고 새벽 4시 현관문 밖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짧게 울다가 멈추더니 다음 순간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 엔진 소리가 으르렁대며 골목을 지나갔어요. 그 엔진 소리 속에서 나는 예전 시장 새벽을 떠올렸어요. 트럭에 반찬 상자를 실던 젊은 나. 그때도 밤을 새워가며 땀을 흘렸는데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번 땀은 서러움에서 난 땀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지기 직전 나는 봉투를 정갈히 접어서 서랍장 가장 깊은 곳에 넣고 도장을 꺼냈어요. 도장 손잡이에 새겨진 내 이름 김순희의 글자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도장을 손 안에 꼭 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손이 언젠가는 내 길을 찍을 거다. 그렇게 속삭이며 다시 이불을 덮었어요. 창틀 위로 작은 바람이 느껴졌어요.
곧 해가 뜰 거라는 신호였죠. 나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 생일엔 케이크 대신 결심 하나 얻었다. 새벽 5시가 지나 내가 다시 눈을 떴어요. 어제 밤새 꿈에 쥐고 잤던 도장이 손바닥에 눌린 자국을 남겼더라고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적시자 피부에 남은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거실 한복판에 어젯밤 그대로 남은 쇼핑백이 눈에 띄었어요. 미라 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태블릿 상자와 영수증이 그대로 들어있더군요. 영수증 끝에 선명한 가격 마이너스 89만 8천 원. 나는 한숨을 삼키며 상자를 조용히 들어올렸어요. 그 순간 손에 잡히는 낯선 서류 한 장. 예린이가 놓고 간 초대장이었어요. 호텔 파티룸 예약 정보와 함께 가족 외타인은 정중히 사절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내 눈썹이 실룩했어요. 가족 외타인이라? 나는 타인이라는 소리인가?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번지는 걸 느꼈죠. 오전 9시쯤 미라가 배달 기사에게 통화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네, 맞아요. 거실 창 쪽 안마의자. 그거 폐기 처분이요. 안마의자라니 귀가 번쩍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노란 조끼를 입은 기사 둘이 안마의자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달려가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어요. 이건 내 남편 물건이요. 건드리지 마시오. 미라는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말했어요. 중고로 팔아도 10만 원도 안 나와요. 버리는 게 더 빨라요. 어머니, 낡아서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사진도 찍어뒀으니 추억은 남죠. 나는 숨이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지만 미라가 손짓하니 그대로 들고 나가더군요. 그 안마의자 서랍엔 남편이 마지막까지 모아두던 약통들이 있었어요. 기사들이 통째로 들어올리자 약통들이 덜그러 굴러 나왔어요. 바닥을 구르는 약통 소리가 마치 빗방울 떨어지는 양철 지붕 같았어요. 그 순간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치밀었어요. 넌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막 버리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집 분위기 바꿔야죠. 이번 주말 손님도 오는데요. 하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에서 냉기가 나는 듯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약통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약통 하나가 빠져나와 구석으로 굴러갔는데 그 작은 둥근 플라스틱이 눈앞이 흐려질 만큼 아프게 빛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남편의 유언이 다시 귀가를 파고들었어요. 안마의자가 실려 나간 뒤 거실이 텅 비었어요. 빈자리가 더 넓어 보였어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액자 속 남편은 회색 양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자상했던 그 웃음이 오늘은 왠지 그만 참아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 살아있었으면 저 꼴 당하겠어. 나는 사진을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한 달 전 병원 복도에서 내 손을 꼭 잡고 했던 말. 준이야, 애들 눈치만 보지 말고 너 인생도 챙겨. 집이 족쇄되면 끊어야 해. 그 말이 심장에 다시 박히자 손바닥이 저렸어요. 나는 사진 옆에 도장을 놓고 방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망설임이 목을 조이다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진동이 소파 팔걸이를 타고 떨리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박 할머니였어요.
그녀의 음성이 수화기 너머로 낮게 떨렸어요. 순이야, 아침부터 고추 20kg 상자 2개 날라다 허리 삐끗했어. 병원 가려고. 근데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말한 그 공증 변호사.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낸대.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공증. 집 팔 일 생기면 도장 들고 오시라 하더라. 순이야, 망설이면 또 시간 놓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덧붙였어요. 친정이 우선이면 시집은 호구라고. 순이야, 손에 도장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가 두어 명 서 있더군요. 문을 열자 가구 배송 기사였어요. 거실에 새 소파를 들여놓으러 왔다는데 수입 고급 모델이라며 추가 운송료 30만 원을 당장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김동현 씨한테 연락 받으셨죠? 현장 정산이래요. 기사는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이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어요. 동현이가 또 어머니 카드로 생각했구나 싶어 속이 뒤집혔지만 나는 호주머니를 더듬어 현금을 꺼내줬어요. 기사는 영수증을 툭 던지고 소파를 거실 한복판에 놓고 갔죠. 영수증에는 추가 운송 설치비 30만 원 현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방금 전박 할머니가 말한 도장 들고 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더 크게 울렸어요. 전화를 끊고 벽시계를 봤어요. 분침이 쉴 새 없이 걸음을 재촉했어요. 의자에 앉아 도장을 만지작거리는데 문득 봉투 속 등기 권리증이 생각났어요.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붉은 인주 자국과 내 이름이 새겨진 검은 잉크가 뚜렷했어요. 봉투를 들고 창가에 섰어요.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물총싸움을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한때 내 집에서도 들렸는데 이제는 천장이 무너져도 모를 만큼 조용했어요. 새벽 4시 미라 부모님과 동현, 미라, 예린이가 캐리어를 끌고 택시에 올랐어요. 인천공항 가는 리무진을 갈아타고 첫 편 비행기로 제주도로 떠났어요. 집 앞 골목엔 택시 뒷등만 남았어요. 나는 봉투를 꼭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 한 채 팔아버리면 저 웃음도 같이 사라질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팔지 않으면 내 숨이 먼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오 무렵 밥솥에 남은 찬밥을 다시 데워놓고 막걸리 한 잔을 따랐어요. 잔을 들고 남편 사진 앞에 놓으며 속삭여. 어여. 여보, 나 이제 그만 묶인 끈 풀고 갈래.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말없이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이번엔 그래, 잘했어 하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약통에서 흘러나온 작은 하얀 알약 하나를 사진 액자 옆에 놓았어요. 내가 남긴 마지막 기억, 내가 지킬 줄 알았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한 번 더 치밀었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늦은 여름 바람이 끈적했어요. 그 바람 속에서 안마의자가 없어진 거실이 다시 떠올랐어요. 무언가 비워졌기에 채울 자리도 생긴 셈이었어요. 나는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땅에 내려앉은 그림자가 내 키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대로 한 걸음 내 뒷자 발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도장이 주머니에서 묵직하게 흔들렸어요. 매미가 울다 쉬다를 반복하듯 내 가슴도 울컥했다, 잠잠했다를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발목에 채워졌던 족쇄 하나가 풀린 듯 했거든요. 박 할머니 병원부터 들러야지. 나는 혼잣말하며 골목으로 나섰어요. 머리 위로 매미 소리가 쨍하고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친정이 우선이면 시집은 호구라 했지. 오늘은 내가 우산 던지고 달린다. 새벽 4시 40분 버스가 끽 소리를 내며 시장 앞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박 할머니가 허리를 짚은 채 버스에서 내려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허리 괜찮아? 내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고추 상자보다 순이 걱정이 더 무거워. 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어 공증사무소 가던 건물로 들어갔어요. 복도 형광등이 아직 절전 모드라 희미했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야, 계약금 입금되면 병원비 걱정 끝이야. 괜히 미안해하지 마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은 내가 해야지. 사는 동안 고생만 시켰잖아. 그녀는 씩 웃으며 고생값 치른다 생각해. 라고 했어요. 사무소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김순희님 맞으시죠? 인감 확인됐습니다. 도장 눌러주세요.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어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전출동의서, 소유권, 이전 확인서. 글자마다 잉크 냄새가 새 것처럼 진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며 도장 자국이 다시 붉어졌어요. 나는 깊게 숨들이쉬고 도장을 꾹 눌렀어요. 도장 찍으니 속이 시원하네. 말이 나오자 박 할머니가 박수를 한 번 쳤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서류를 돌렸죠. 마지막 서명란까지 적으니 볼펜 끝이 덜덜 떨렸어요. 박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이제 순이도 집에서 집값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피식 웃으며 답했어요. 집은 없어도 숨구멍은 챙겼으니 됐지.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사무소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실 만큼 올라와 있었어요. 박 할머니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가리며 점심 전에 이사 통보서 보내놓는다 하니 마음 놔. 라고 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켜 메신저를 눌렀어요. 화면에 매매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데 손이 떨리지 않더군요. 체인 하나 끊어낸 것뿐인데 가슴이 가벼웠어요. 점심 무렵 우리는 시장 뒷골목 막걸리 집으로 가다가 잠시 길가에 멈췄어요. 나는 공중전화 부스 앞 그늘에 서서 휴대폰을 켰어요. LTE 표시 아래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맨 위에는 미라의 카카오톡 프로필 업데이트가 떠 있었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셀카가 배경. 예린이는 비치볼을 들고 환하게 웃고 동현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사진 구석엔 형광색 글씨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가족이랑 있으니 세상 제일 행복해.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 피곤한 어머니는 집에서 꿀 휴식 중. 손가락이 저절로 힘이 들어가 화면을 꾹 눌렀어요. 피곤한 어머니라니. 내가 성가신 짐짝이라는 말이었죠. 더 아래쪽 알림선엔 단톡방 제주도 패밀리에 남긴 메시지가 보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여행 예산 넉넉 효도는 맞춤형으로. 반짝이는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혀서 골목 벽에 등을 기댔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파도풀 앞에서 물방울을 튀기며 V자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 물방울이 얼음처럼 내 목덜미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난 사진 밖 배경물일 뿐이구나. 밝은 웃음들 사이에서 내 자리는 없었어요. 사진을 확대해 보니 예린이 손에 번쩍이는 태블릿이 끼어 있었어요. 하트 스티커까지 붙은 새 기기였죠. 나는 깊은 숨을 들이키고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전봇대에 몸을 기대고 노트 한 귀퉁이에 적었죠. 함께 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존중이 집이다.
글씨가 떨려서 글자가 구부러졌어요. 펜 끝에서 잉크방울이 노트 모서리를 찍었는데 마치 내 심장에 난 작은 구멍 같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켰더니 제주도 패밀리 스토리 3만 뷰 돌파라는 알림이 팝업으로 떴어요. 그 아래 흐릿한 회색 글씨 추천 친구 김순희님은 어떠셨나요? 추천 친구라니. 내 돈으로 만든 파도풀 한복판에서 나는 초대도 못 받은 손님이었어요. 나는 카카오톡 앱 아이콘을 꾹 눌러 앱 삭제를 누르고 로그아웃 했어요. 추천 안 받아도 돼. 낮게 뱉은 소리가 골목을 맴돌았어요. 나는 남인가 보다. 그 말이 속으로 곤두박질 치며 냉기처럼 퍼졌어요. 막 비틀거리며 발길을 돌리려는데 길모퉁이, 인쇄소 간판 및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수막 옆 벤치에 앉은 두 분이 수박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올해 귀농 지원금이 작년보다 2배래. 그 말이 귀가에 박혔어요. 강원도 정선 귀농 희망자 버스 접수 중. 글자는 햇볕에 반짝였고 나는 현수막 전화번호를 노트 뒷장에 적어 넣었어요. 마음 한켠에서 뜨거운 김이 솟구쳤어요. 정선 공기가 공짜라는 그곳으로 가자. 마음이 한층 더 분명해졌어요. 그제야 막걸리집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박 할머니가 이미 잔을 채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박 할머니가 종업원에게 따끈한 동동주로 주셔. 하니 주전자가 달그락하고 나왔어요. 나는 첫 잔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값은 통장으로, 숨값은 이 잔으로. 순이야, 오늘은 축배야. 박 할머니가 잔을 부딪혔어요. 막걸리 거품이 잔턱을 넘다가 손등에 튀었어요. 거품이 시원했어요. 한 모금 넘기니 속이 뜨거워졌죠. 박 할머니가 허리를 두드리며 이제 정선으로 가는 그 꿈 현실되는 거 아니야? 묻길래 앞으로는 공기값이 공짜인 데서 살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받으니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순희님 맞으시죠? 저는 새 집주인 이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확인차 집에 들를 예정입니다. 열쇠는 문 뒤 화분 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편히 둘러보고 가시오. 전화를 끊으니 박 할머니가 눈썹을 올렸어요. 벌써 왔구만. 나는 웃었어요. 시간이 금이라더니 부자는 발이 빠르지. 오후 2시 반, 집 앞 골목에 흰 SUV가 멈춰 섰어요. 나는 대문을 등지고 서서 새 주인이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이 씨는 정장 바지에 흰 셔츠를 단정히 입었고 중개사 여성이 옆에서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2달 안에 세입자 나가게 명도 부탁드립니다. 중개사가 인사하며 빨간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씨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공실 상태로 넘겨주시면 계약금, 잔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받아 우편함에 넣었어요. 절차대로 하셔. 이 씨가 집 둘러본 뒤 학군도 좋고 리모델링 견적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웃으며 학군은 좋아도 전기요금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했더니 중개사가 재빨리 웃음을 수습했어요. 이 씨는 시계를 보고 악수를 청했어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손이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SUV가 떠난 뒤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햇빛이 대문 그림자를 움푹 파였고 나는 한참 그 그림자를 밟았다 떼었다 반복했어요. 2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은 새 소파 냄새로 가득했어요. 아직 포장 비닐도 안 뜯은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건 새 주인이 쓰겠지. 비닐이 햇빛에 반사돼 파란빛이 번쩍였어요. 저녁 무렵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동현, 미라, 그리고 미라 어머니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연결이 불가합니다. 로 계속 돌아가는 문자 보고 다급해졌는지 카카오톡이 빗발쳤어요. 프로필 사진 옆에 숫자가 쌓여갔지만 나는 읽지 않았어요. 대신 박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공증 완료. 2달 안에 정리. 박 할머니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걸음만 느리지 마라. 해가 저물자 집 뒤 감나무에 매미 대신 풀벌레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안마이자 자리 빈 벽에 기대 앉았어요. 벽지가 햇빛을 못 받아 약간 눅눅했어요. 주머니에서 약통 두어 개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굴렸어요. 이 약통이 들어있던 의자는 사라졌지만 내 추억은 내가 챙기겠다. 밤 9시 미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화면에 뜬 이름이 부드럽게 흔들리더군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통신사 앱을 열어 발신 차단을 눌렀어요. 버튼이 파랗게 바뀌자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묘하게 시원했어요. 문득 현관문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이 씨가 최종 명도 확인서 봉투를 하나 더 끼워두고 갔더라고요. 나는 그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새 소파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볼펜으로 2 글자 썼어요. 확인. 막걸리 향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싱크대에 남은 찬밥 한 숟갈을 씹으며 냉수를 들이켰어요. 물맛이 달달했어요. 그 달달함 뒤에 씁쓸함이 아닌 묘한 포만감이 몰려왔어요. 등에 날개 달린 기분이라니 참 오래도 걸렸다. 침실로 들어가 도장을 다시 한번 꺼내 손바닥에 올려봤어요. 집에서 제일 묵직한 물건 같았죠. 하지만 오늘은 손바닥이 그 무게를 가볍게 견디더군요. 내일은 우편물 정리부터 해야겠네. 혼잣말이 방 안을 맴돌았어요. 매미는 그새 다시 울기 시작했고 소리는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았어요.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얼룩진 물자국이 비스듬히 보였어요. 2달 뒤면 이 천장도 이 얼룩도 내 것이 아니겠지. 그런데 슬프지가 않았어요. 대신 어딘가 따뜻했어요. 눈을 감자 남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어요. 순이야, 집은 사람이야.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집이야. 그 말 뒤로 풀벌레 소리가 잔잔해졌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그래, 여기가 집이든 정선이든 내가 존중받는 데가 집이지. 이렇게 말하니 마음이 푹신해졌어요. 숨을 길게 내쉬자 막걸리 향이 아주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 안개가 산등성이를 더듬고 있었어요. 집안은 전날 밤 그대로 조용했어요. 나는 시장에서 쓰던 두꺼운 포장용 테이프를 꺼내 박스에 붙이고 있었죠. 생활용품이라고 휘갈겨 적은 상자가 3개. 남편 유품이라고 적은 상자가 1개. 거실 가득 놓인 새 소파는 아직 비닐도 벗겨지지 않았는데 상자마다 먼지가 쌓여 시간이 분명히 흘렀다는 걸 알려주더군요. 2달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가족에게선 한 번도 직접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연결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 음성도 서너 차례 들었고, 이후엔 아예 연락 시도도 없었나 봐요. 채팅 앱에도 메시지는 더 이상 늘지 않았고, 오히려 광고가 맨 위에 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무심히 지나갔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새 주인 이 씨가 오전 10시에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가져간다고 했어요. 나는 남편 유품 상자를 조심히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박스 옆에는 정선행 씨의 버스표, 그리고 박 할머니가 챙겨준 마트 봉투가 있었죠. 봉투엔 말린 고사리와 된장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공기가 공짜라도 된장은 필요하지. 라며 그녀가 건네줬던 게 생각났어요. 8시 반쯤 골목 끝에서 캐리어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 목소리가 먼저 들리더군요. 예린아, 빨리 가. 할머니 집 비우신다더라. 이어 동현이가 숨 가쁘게 말했죠. 엄마,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고 현관을 열었어요. 계단에 선 그들의 얼굴은 호텔 로비 조명 대신 아침 햇빛에 반질거리며 창백했어요. 미라가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니, 집 파신 거 사실이에요? 이사 날짜가 오늘이라니 저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녀 목소리 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내 마음엔 닿지 않았어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새 주인이 오늘 10시에 와서 잔금 처리하고 열쇠 받아간다. 동현이가 앞으로 나와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 잠깐 유예해달라고 새 주인께 말씀 좀. 제가 은행 융자를. 말이 길어지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대로 해야 한다 하더라. 미라가 불쑥 끼어들어 외쳤어요. 피 한 방울 섞인 자식인데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벽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죠. 피보다도 시간은 공평하다. 10시까진 나도 바쁘다. 예린이가 캐리어 손잡이 위에 팔을 얹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나랑 사진 찍기로 했잖아.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나 뒤에서 미라가 예린아, 울지 마. 할머니는 바쁘셔. 라며 아이 손목을 끌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속 마지막 미련이 스르륵 꺼지더군요. 그때 골목에 SUV가 들어왔어요. 이 씨와 중개사가 차에서 내렸죠. 미라는 중개사를 붙잡고 2달 너무 짧다. 했지만 중개사는 오늘은 잔금과 명도만 확인합니다. 라며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동현이가 이 씨 옆에서 허리를 굽혀 애원했지만 이 씨는 예의 바른 미소로 계약대로 하셔야죠. 라고 말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어요. 나는 현관 문 옆에 놓인 마지막 상자를 들어 트렁크에 실었어요. 그 순간 미라가 문턱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유산도 있는데 이렇게 다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녀가 말끝을 떨자 동현이가 등을 토닥거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등기 권리증이 사라진 자리엔 정선 버스표 2장과 고사리 봉투만 남았지만 그 위에 동봉된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죠. 이건 너희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 내 몫으로 남겨둔 마지막 현금이다. 나는 봉투를 미라에게 건넸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에 감사는 없었어요. 겨우 이거냐는 서운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동현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각자 길 찾으면 된다. 그때 이 씨가 중개사를 불러 잔금 확인을 하자고 손짓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방 하나씩을 살폈어요. 벽에 남은 못자국, 베란다 창틀에 붙은 오래된 스티커, 그리고 욕실 천장 물자국. 모든 것이 과거 같았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10시. 중개사가 잔금 이체 완료 메시지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이 씨가 열쇠를 건네받으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했죠.
나는 고개 인사를 하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남편과 신혼여행지 이름을 새겨 넣었던 열쇠고리였는데 이미 글씨가 바랬어요. 그걸 손끝으로 한 번 쓸어내리고 트렁크에 넣었어요. SUV가 골목을 떠날 때 동현이와 미라는 대문 앞에서 캐리어를 끌며 서 있었어요. 나는 멀찍이 서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미라는 고개를 돌렸고 동현이는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뒤로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외면하지 못하고 손을 들어 흔들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인연의 고리를 천천히 놓고 있었어요. 정오가 조금 지나 박할머니 트럭이 골목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파스를 붙인 허리를 두드리며 순이야, 이제 출발이야? 했어요. 나는 웃었어요. 이제 내 길이야. 우리는 트럭 적재함에 마지막 상자를 싣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조수석에 앉은 박할머니가 커브 돌 때마다 허리를 움츠리며 정선 공기가 순이 허리도 펴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나는 창밖에 스치는 가로수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부산보다 한결 높고 파랗게 보였죠. 오후 3시 정선 시외버스 터미널.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데 비로소 숨이 트였어요. 박할머니는 짐을 내려주고 버스표는 미리 끊어뒀고 노인정에 전화도 해뒀으니 걱정 마. 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허리 조심해 했죠. 트럭이 돌아 나갈 때 그녀는 창밖으로 소리쳤어요. 순이야, 집이 뭔지 알겠지? 집은 사람이야. 트럭 엔진음이 멀어져도 그 말이 또렷이 들렸어요. 버스 안에서 창문을 반쯤 내리니 산바람이 불어왔어요. 고사리 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질렸어요. 나는 남편 유품 상자 위에 손을 얹었어요. 박스가 가볍게 실린 홀가분한 좌석.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저택보다 편했어요. 노인정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니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장아찌를 담그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손짓했어요. 서울서 오신 어르신 맞죠? 자리 비워뒀어요. 나는 박스를 내려 평상 위에 올리고 허리를 폈어요. 할머니가 장아찌 국물 묻은 국자를 건네며 소금은 할머니가 조절해 보셔. 했어요. 나는 국자를 들어 간장빛 국물 위로 떨어뜨렸어요. 이젠 내 손맛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 그 말이 평상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어요. 노인정 뒤편으로 해가 기울자 산그늘이 마을을 감싸 안았어요. 풀벌레 소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손녀 웃음, 며느리 목소리, 아들 한숨. 그 어떤 소리도 내 목을 조이지 않았어요. 대신 뱃속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집은 사람이야 라는 남편 목소리가 그 바람과 함께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장아찌통 뚜껑을 덮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첫 장에 적혀 있던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함께 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존중이 집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어요. 존중이 있으니 어디든 내 집. 펜을 덮고 노트를 접어 상자 위에 놓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집이란 무엇이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진정한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순이 할머니의 선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VIP 대우, 시어머니는 눈칫밥. 이런 이중잣대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어디서든 존중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